건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겁니다.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새로 와요? 옆구리가 대본이 유출됐나 보다. 누구 얘기할 줄 알고. 이번 대선에 새로운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뭐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이 출마의 변을 또 밝히셨는데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느 쪽에? 그냥 양쪽에 다요. 그냥 아니, 뭐 1, 2%라도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분이 민주당 표를 가져가냐, 국민의힘 표를 가져갈 거다. 이게 제일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 2%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표에 영향이 있다. 반반이라고 보세요? 네, 비슷할 것 같고요. 예. 저는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지난번 대선 때 뭐 저녁 있는 삶 해가지고 많은 감동을 준 분이잖아요. 예. 비호감 대선에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바람이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느냐고요. 안 되겠죠. 아니 천변. 네, 뭐 출마하셨는데 좋은 얘기만 합시다. 예, 장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좀 씁쓸하죠. 이게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사에 오래 남을 만한 슬로건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이제는 남아 있는 정치적 자산이 과연 있으실까 싶고. 저도 국민의힘 표를 가져가실 거냐, 민주당 표를 가져가실 거냐라는 분석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무효표를 찍으실 만한 분들이 그냥 찍는 정도 수준이 그 되지 정도.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단일화라거나 어떤 정치적인 뭐 이슈를 만들어내시기에도 지금은 별로 이렇게 여력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 있는 삶은 그 52시간 없애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아까 아니었나요? 예. 저녁에 있는 삶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일 열심히 하고 또 저녁에 쉬면 됩니다. 예. 유연하게 일하자는 이제 얘기입니다. 윤핵관이 됐구나. 일단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사실은 이제 2010년대 초반까지는 나름 어떤 정치적 자산과 지분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제3당 노선으로 가시면서 사실은 좀 좌충우돌 하시고 스스로 많은 걸 좀 까먹으셔서 약간 젊은 세대한테는 뭐 밈처럼 약간 돼버리신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을 참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시는 건 같지는 않고 예.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이야기를 유일하게 이제 좀 유일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시그네처로 지금 밀고 계시는 게 뭐 총리 민주주의 개헌 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정치의 어떤 숙제인데 계속 논의를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마중물을 좀 토크를 열어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힘들죠. 아니요. 뭐. 결국은 아마 저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면 이분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가정적으로 예. 민주당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제 지금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의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제3지대의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좀 심상정, 안철수, 뭐 김동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도 그분들 중에는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해요. 네. 너무 왜냐면- 심상정, 김동연 후보께 모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럴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근데 어쨌든 작전인 것 이제 같아. 여기서 명분을 제가 그러니까 안철수 좌우 후보를 뺐다는 걸 여당 야당 이렇게 넘나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3지대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이제 그 편년체로 정리하시는 게 이제 우리 또 김준우 변호사님이 아주 네. 잘해 주시는 건데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어쨌든 상당히 이쪽 저쪽에 영향력을 그래도 미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바른미래당에서의 그 유승민 대표부터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 이제 이 과정에서 아주 지난한 시간 동안 상당히 좀 많은 피로감을 좀 보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 대선에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과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미미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3지대에서의 영향력을 좀 보여주실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야 선대위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선대위가 가장 극적인 부분은 어제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부분은 이제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 거고요. 민주당의 이제 선대위 구성 관련한 얘기도 어제 이제 국힘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세 분 일단 그 상당히 슬림화를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부터가 현 변호사님 빼고 세 분의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평가 유보입니다. 유보. 왜냐하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아직도 비워놨어요.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제 송영길 대표랑 또 이제 물러나실 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당연히 그 선대위에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심점이 없는 선대위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안정감이 보이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안정감, 구심점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평가 유보. 그러면 또 결국 이제 나올 이름이 어제도 뭐 짧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해찬 전 대표. 몸이 좀 많이 아프셔서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좀 영입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상당히 좀 고사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천편? 저는 그 슬림화를 하는 방향성 자체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많아지고 뭐 공동 여러 명 있고 이러면 당연히 일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보는데 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굉장히 큰 포부를 밝히신 거에 비해서는 역시나 인재풀이 한정돼 있어요. 뭐 혁신위원장이라고 예를 들면 뭐 장경태 의원 이렇게 뭐 영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장경태 의원과 혁신이 과연 잘 어울리는가? 뭐 젊긴 하지만 사실은 뭐 기존 586 그 의원분들의 얘기를 충실히 따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대위 조직을 줄이는 것 자체는 저도 뭐 잘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중요한 사람들을 거기에 잘 채워 넣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세모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일을 잘하려고 만든 건 맞는데 메시지가 없죠. 어디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지가 없는 거고 사실은 그 뭐 조동현 교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제일 거기서 이상했던 거는 근데 이분이 왜 선대위원장이지? 일단 이런 것들도 좀 뭐가 아기가 안 맞는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메시지가 잘 안 보여요.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조직을 꾸렸다. 이게 끝이고 민주당은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지난 4주 동안 3주 동안 그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을 동안 시간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쭉 치고 물론 이제 지지율은 이제 둘이 이제 붙었어요. 같이 붙었습니다만 이건 약간 얻어 걸린 거고 그 사이에 여기도 아직 선대위 재구성을 약간 지지부진했던 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결과물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분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죠. 현 변호사님? 뭐 3대1 구도가 됐네요. 사실의 총괄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의 정권 원탑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김종인 없이는 안 되는 구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결정을 못하는 구조. 그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잘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586 주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전대 의장 출신들 예전에 다 핵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서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586 없다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 비주류에 있던 변방에 있던 분들, 뭐 초선, 재선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다.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저도 비판하지만 586 30대 중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치하고 있는데 또 하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안 보인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지금 뭐 선대위 뭐 했냐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현역들 뭐 우리 다 선수 위주로 다 만들었었거든요. 보이지 그런 사람들 쭉 물러났고 일을 할 수 있는 40대 후반, 50대 초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쭉 이제 핵심 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 없어 20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줄이고 거기 본부장들 다 보시면 초재선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로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만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해 가지고 뭐 김준호 변호사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조동현 교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어쨌든 뭐 이건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예 얼굴을 공개한 거는 뭐 적절한 처사는 저는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죠. 최악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 조동현 교수의 어쨌든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를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일단 네. 요건 현 변호사님께 좀 먼저 드릴게요. 사실 이게 인사 검증 실패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조동현 교수의 말처럼 10년 전 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해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 논란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현 변호사님. 일단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인사 검증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육사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지도 교수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는 다 알려졌다고 하니까. 네네. 소위 말하는 그건 이제 서류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소위 세평이라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세평 우리가 인사 이렇게 할 때에도 서류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서류로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은 사실은 서류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혼 재혼까지는 이런 것들은 아마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지만 왜 이혼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판결문까지 봐야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죠.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물어본다는 그렇죠, 건 좀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렵죠. 이제 뭐 육사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지도 교수나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도 뭐 지도 교수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과연 물어볼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인재 영입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비밀리로 이루어집니다. 음.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금방 소문 나요. 언론에도 알려줘. 예, 저분이 예. 이제 인재 영입 대상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검증할 수 있는가 이런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핵심이 뭔지는 알아요. 뭐 이렇게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네네. 그 어쨌든 애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애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게 과연 이제 사생활 논란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라면 이분이 본인 스스로 이런 어떤 핸디캡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입이 들어왔을 때 응했을 때 과연 응해야 되는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사실 다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 만약에 육사라든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기들이 그렇죠. 많지 않으면 알려지게 된 거라서 혹시 좀 이분이 그동안 그런 걸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 입장에서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당에도 육사 출신들도 있고 뭐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체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최동욱 전 검찰총장 때의 언론 보도 행태와 좀 비슷하지 않았나. 너무 황색 저널리즘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도 들었던 보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나머지 분들도 뭐 짧게라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김준호 선생님 아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너무 어렵다. 어렵죠. 너무 어려운 네. 건데요. 민주당이 잘못한 거는 역시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인재 영입은 위험하다. 당이 평소에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거는 일단 할 수 있는 비판. 네. 두 번째는 이분의 스펙과 우주과학이 무슨 상관인지 저는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그 메시지 좀 이상했다. 네. 세 번째는 왜 공동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었나요? 이 정도 급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예, 아무리 이제 다른 스토리를 다 빼더라도 네네네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분의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이제 그냥 쓰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인재 영입 방식과 되게 비슷했거든요. 예. 그냥 그 개인의 서사는 흥미로운데 이 개인의 흥미로운 서사와 지금 시대가 이 정당의 요구 호출하는 시대 정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 되게 괜찮네? 쓰자. 뭐 이런 정도의 캐스팅이니까 이렇게 화학적 결합도가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프랑스에서는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런 얘기했다가 막 악성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네네네. 프랑스가 살아라 이렇게. 네. 근데 그 뭐 하여튼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결국 친생자 등록과 관련된 문제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고인지 과실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문제는 그런 부분이 공직자 혹은 공직에 준하는 어떤 자위에 있는 거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냐. 뭐 사랑을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기망을 하거나 공문서까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과실인지는 사실 뭐 지금은 저희로서는 좀 알기 어렵고 다만 그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0년 전 일이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선에서는 좀 비례성의 원칙이랄까 이런 거에 보면 좀 과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공사를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공인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사적인 것을 평가받고 공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출마도 안 하고 공직을 하겠다는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냐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송영길 대표의 발언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예.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러한 예. 문제를. 그것은 비열한 행위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총선 때 보자고요. 민주당에서 백드롭에다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일생이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공적인 일을 하겠다는 분은 정체성 검증해야 되고요. 예. 정책 검증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도덕성 검증해야 됩니다. 도덕성에서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체성이라든지 정책 검증 단계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냥 민주당에서 실수를 인정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아주 저는 괜찮았어요. 모든 책임은 네. 후보인 본인이 지겠다. 그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일단은 조동현 교수 얘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분으로 좀 넘어가죠.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천하람 변호사께 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이유 외에도 역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30 남성 유권자들에 대해서 공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들여왔었는데 이수정 교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게 조금 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가 합류하게 된 배경에 이제 아들이 검사하고 뭐 이제 결국 이제 아들은 변호사라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배우자가 윤석열 후보와 친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천변 얘기를 듣고 현 변호사님이 또 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상당히 강하게 또 비판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도 일단 좀 듣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우선 그 이수정 교수가 뭐 윤석열 후보와 친분이 있다, 뭐 배우자가 친분이 있다, 이걸 뭐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친분이 있어도 이수정 교수 정도면 전 국민이 아는 인물이고, 뭐 영입 제안을 특히 아는 사람이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2030 남성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비토 정서가 높은지는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거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어떤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젠더 이슈를 굉장히 강조하고 반면에 남성이 입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또 젠더 이슈와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하셨고. 또 그 저희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를 뭐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뭐 인권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뭐 언제든지 뭐 사찰을 당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과연 보수 정당에 어울리는 분이냐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또 최근에도 뭐 그 본인의 아들은 그 법무관을 할 때 중위로 임관을 했는데 여자들은 대위로 임관을 한다. 이건 오히려 남성 역차별이다라고 얘기를 남성들을 달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저도 해봤지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거든요. 되는 얘기죠. 이거는 왜 남자들은 중위냐면 그건 그냥 군대 대신으로 가는 단기 법무관이기 때문에 중위를 주는 거고 여성들은 그걸 업으로 하는 장기군 법무관이기 여성들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남녀가 다 가는 맞아요. 법무관이고. 남자도 장기군 법무관으로 가면 대위로 시작을 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네. 그 이제 사법시험 예전에 있었을 때 합격을 못 하고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군대를 직업군인으로 가면 남자도 대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 차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군대 대신이냐 직업이냐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의무 복무냐,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또 이상하게 또 뭐 남녀 갈등처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많은 남성들이 과연 이수정 교수가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정확한 것이냐,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길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준석이 있으니까 2030 남자들은 잡아놓은 곡이니까 이수정 교수를 데리고 와서 2030 여성에게 어필하자. 아니 그런 식의 정치였으면 사람들 다 끌어모으면 득표율 100% 받죠. 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0 남성도 잡아놓은 고기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해서 다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정확한 전략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완전 친이 이핵관. 이준석 대표 측 핵심 관계자 근데 천하람 변호사 얘기였고요.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 듣고 상당히 위험스럽다 생각이 왜요? 드는 게 갑자기? 다음 주부터 이제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야 되는데 공동 벌써 뭐 정해진 같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동 선대위원장 뭐 그렇게 이수정 예. 교수를 이렇게 또 옹호해주지 않으신 부분에 근데 어쨌든 대해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이수정 선대위원장의 역할도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천하람 변호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수위 조절을 좀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엑스파일의 당사자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뭐 아니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다 그 얘기 들을 수 있지만 팀킬에 나는 이미 뭐 현 근데 변호사님 저- 뭐 일단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현 변호사님도 좀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이수정 교수 영입에 이준석 대표는 반대를 남겨놨지만 그게 지난주에 갈등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뭐 이수정 교수가 뭐 개개인의 디테일하게 몇 마디 잘못한 건 있을지 몰라도 이게 뭔가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계속 제 외에 있던 원 외에 있던 정치인으로서 좀 자유롭게 얘기했던 거랑 당 대표급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랑 좀 달라질 수밖에 다르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약간 반대하는 뉘앙스는 펴였지만 그거 적극 반대해서 그게 지금 울산 가고 제주도 가고 순천 가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지금 제1야당의 고민이다. 과도하게 뭐 이렇게 또 허수아비 공격처럼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인재 영입의 기준과 논의를 하게 되면 제1야당이 오히려 더 갇히게 된다. 예, 저는 예. 이제 그 경고를 하고 싶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누굴 비판하는 메시지만 남아요. 산무 뭐 후보인가 뭐 그런 얘기도 그렇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도 생산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네네. 아니면 뭘 해요. 5.18에 가서 무릎을 꿇든 뭐 무슨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에서 되게 좌클릭을 하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뭘 낼 거냐. 선거 스핀 닥터의 책무가 뭐냐. 상대방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저격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뭘 던져서 아프게 해야지. 김병준 위원장님 만약에 본인이 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본인의 정책을 좀 더 메시지로 내시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현 변호사님은 일단은 이수정 교수가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때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 업무를 본 것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더 국민의힘을 가게 됐다. 이 부분에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뭐 국회의원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갔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건 이제 진중근 교수가 주장을 그러니까, 했던 내용이고. 제가 지적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말씀처럼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왜냐하면 지식인 교수 이런 분은 그 명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누구를 네. 지지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와 관계 없는 중립적인 인사였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본인이 보통 영입 인사로 가거나 새롭게 임명을 받을 때는 내가 왜 이 후보를 지지한다. 예를 예.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상징이라 생각하고 공정의 상징이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가 그 조카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건 내가 용납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그걸 이제 명분으로 삼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옹색하다. 그 어쨌든 누구를 지지한다는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쪽이 상대- 싫어서 내가 절로 그렇죠. 간다를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그거는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 진중권 교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진중권 작가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계속 이제 민주당 싫다 뭐 이걸 싫다 그러거든요. 예. 얘는 중립이다 얘기하면서 예. 마치
보수 논객은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 도와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제가 보기에 이 교수 지식인이라는 분이 좀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미래통합당 성폭력 특위위원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예전에 이제 재보궐선거 무슨 경선준비위원이나 나경원 의원 자문역 하면서 이미 이제 국민의힘 사람으로 인식돼 있어요. 그건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중립이거나 아니면은 정치권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정치에 있는 사람인데 마치 이제 새로운 뭐 영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넌센스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이분이 또 엊그제 이거는 그 당시 얘기 나온 건 아닌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경찰대 뭐 법무부 노동부 김해시 이런 데 원래 강의가 예정돼 있었다. 네네네. 근데 본인이 이제 선대위원장 되니까 다 강의를 못 하게 됐다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정부 좀 관련 행사에서 나를 모두 배제했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런 데가 보면 대부분 경찰대 국립대고 대부분 공공기관이잖아요. 네네. 법무부나 노동부 김해시 이게 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이런 데 가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있는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이 예정된 강의라고 그냥 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번에 선대위원장 맡게 됐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거기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강의하지 말라 그랬다 해서 왜 나를 강의에서 배제하냐. 이분이 제가 보기엔 공적 마인드가 정치와 이 공공의 영역에 대한 생각이 너무 얕다.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우리 아까 지금 우리 인재영입 얘기도 했지만 예.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좀 본인 위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론 짧게 저는 듣고 현 정리할게요. 변호사님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얘기하신 부분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해왔다. 근데 그게 첫 번째 말씀하신 영입의 이유를 대야 된다. 모순이에요. 아니 이미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는데 무슨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취임 일성으로 상대 후보를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도 뭐 그 직의 무거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조동연 전 위원장은 훨씬 높은 급이에요. 네. 이수정 위원장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네네네. 명이고요. 보통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넣습니다. 근데 조동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급인 상임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이수정 위원장 영입을 두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명분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명분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국민들도 많아요. 잠깐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나는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정치에는 마치 자기는 약간 중립인 것처럼, 예. 그리고 국민의힘과 관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동안 발언하고 행동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약간 솔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얘기 그냥- 뭐 이 정도면 네, 뭐 짧게 그냥- 하시겠어요? 근데 예. 이제 뭐 논란은 많은데 그게 별로 청취자들이 재미없어하는 이유가 누가 왔는데 우와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직 네, 지금 네, 네, 네. 각 당의 영입 인재가 그 정도만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몇몇 인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건 그 김영희 전 MBC 부사장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가려다가 지금 이재명 캠프 쪽으로 가신 분들이 좀 두 분이 나오면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윤 캠프에서는 조금 인재를 놓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오늘 길게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또 다른 인재 영입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손준성 검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어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는데 또 기각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이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거 호재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역시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또 한 번 생기게 됐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구속이 되면서 김건희 씨,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계속 그 뭐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구속은 원래 되어 있었죠. 예, 그 기소가 됐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손준성 검사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역시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무리한 수사다.
증거나 뭐 증언 이러한 재반적인 자료 없이 정치적으로 야권의 대선 후보를 타격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과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영국 그 공수처 부위원장인가? 여영국은 정의당 대표시고 그분이 얘기했죠. 자기네들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공수처에서 이러한 수사를 하기에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두 가지 이유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창이 무딘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네네. 구속영장이 2번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다는 거는 근데 워낙 방패가 셉니다. 검사 출신 방패라 가지고 예. 검사죠. 현직 검사. 그렇죠. 출신이 아니죠. 지금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괜찮아요. 있어서 음. 조금 꼭 공수처만 탓할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근데 네. 그러면 이 수사의 명분과 뭔가 신뢰 재판부에서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보강되지 않았으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으면 됐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했길래 뭔가 조금 더 결정적 뭐가 나왔나? 증거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약간 경험 부족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사 동력이랄 것도 없는 게 뭐 구속됐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아닐 것 같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소는 그냥 해봄직한데 뭐 이제 유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런 문제가 남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우리 MBC의 시선집중 사법논담에서 손준성 구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굳이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을 하나 찾았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셨다는 저는 거죠. 그게 공수처에서. 아니면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네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왜냐하면 체포영장도 기각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죠. 지금 3번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는 건데 공수처가 왜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공수처가 더 무모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적인 해석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의 고발 사주의 연관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고발 사주라는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그럼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도 중도층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현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뭐 고발장을 못 찾았기 때문에 네. 그 고발장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작성했는지 몇 번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그 PC를 찾든지 그렇지. 그 파일을 찾든지 그렇죠. 요거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김웅원에게 넘긴 그 원본이 필요한데 그렇죠. 사진은 그걸 못 찾은 나왔는데 그 고발장을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파일 거죠. 예. 아니면 그 파일을 작성한 컴퓨터. 네. 그 나와야 그 사람이 누가 작성했는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건데 그걸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오히려 이 고발자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수사 더 위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찾지 않은 한. 근데 지금 그럼 이렇게 관건은 약간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묻힐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을 그렇죠. 그러면 그 고발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다 검사들이고 끝까지 부인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아마 그 고발장에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했는지까지 밝혀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제 고발장도 못 찾았는데 그걸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것 같고 이 관건은 이제 이 주가 조작의 김건희 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관건인데 아 여기서 그렇게까지 핸들을 트신다고요? 아니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불기소한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 공소시효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공소시효 다 끝나가니까 빨리 수사해라. 이게 왜냐하면 10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 2010년 일이에요. 예. 지금 뭐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공소시효를 이유를 해서 봐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수사하던 분들 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 공소시효 아직 거의 끝나가니까 빨리 수사해야 된다 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에 봐줄 때 이걸 공소시효로 봐준다 그러면 이 제가 보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변호사니까 짧게만 반박하면 공소시효가 아무리 촉박해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현 변호사님 말씀을 굳이 선회를 하자면 최근에 증인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잡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된 측면이 있지만 뭐 이제 선수라고 불리던 그분이 이제 잡히면서 또 어쨌든 수사에 그렇죠. 좀 물살을 탈 수 있게 됐죠. 근데 그분이 늦게 잡힌 게 김건희 씨 탓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 반박을 하면요. 왜냐하면 갔다가 제가 드릴게요.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돈만 보면 돼요. 네. 돈하고 주가 흐름만 보면 되거든요. 예. 계좌는 그 사람도 안 잡혀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간지 우리 그림 그린다 그러잖아요. 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간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만 본다는 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것만 보면 되는데 소환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죠. 음. 근데 지금은 조사도 안 하고 뭐 공소시효 만료된 것 같으니까 뭐 불기소한다 이래 버리면 네. 수사 자체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돈 벌었다고 주가 조작의 그건 공범이 아니죠,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계좌만 돈의 흐름을 열어본다고 본다니. 해서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계좌 맡겨놓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정필 씨 혹은 권오수 씨 이런 분들이 어떤 진술을 하냐에 그냥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뚜렷한 걸 못 찾으면 찾아도 공소시효 때문에 사실 한계가 좀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사실 제일 의심스러운 정황은 아까 돈이 흘러가는 얘기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때 갖고 있던 걸 다 팔아요. 예. 이익을 포기하고 예. 수십억의 이익에 가까울 걸 추산되는 걸 김건희 씨가 팔죠.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뭔가 이른바 꼬리 자르기적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갑자기 몇 억을 왜 포기합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쉽지 않다 수사가. 예, 충분히 의심은 가지만 근데 이거를 막 먼지 털기식 상대방 공격을 위한 뭐 이상한 수사 이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네. 공직을 막기 위해서 수억의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좋은 행동을 가지고도 비판하는 공직에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공직에 아니 있다가 높은 공직에 네. 가면 그런 건 내려놓는 거 좋은 일인데 그게 대단히 이걸 또 전화하신 꼬리 것 같은데 자르라고 다음 주 선대위 이게 합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가세를 왜 하시는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최근까지. 예. 중앙지검 왜냐하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때 주식을 내가 회수할 때 그 당시 종가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손해다 이랬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는 팔아야 그게 그렇죠. 해결되는 거잖아요. 뭐 주식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이게 그 당시 현금화가 돼야. 종가로 손해 이익을 판단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장 그러니까 교수님.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심만 있고 의혹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길게 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발 사주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공익 제보를 했다고 하는 조성은 씨.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엔 공수처를 향해서 자신 없으면 대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떠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네. 이것도 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검찰은 상당히 좀 불쾌한 기색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법적인 판단에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흐름이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장모 최은순 씨는 조금 더 법적으로 좀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양평 땅 의혹도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 구형됐죠. 그렇죠. 아니, 선고는 검찰이 아니고. 징역 네. 1년을 구형을 했는데 장모 최은순 씨는 이제 무속인에 속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예. 지금 검찰이나 여권이 접근하는 방식이 거듭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대선. 음. 근데 자꾸 법적인 문제를 갖고 야권 대선 후보를 어떤 이미지나 여러 가지 후보 자체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만약에 수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다시 소환 조사하거나 윤석열 후보를 기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야권 탄압,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 이런 식의 정치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0% 실패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도덕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낫지 이런 법적인 자꾸 사법적인 리스크를 갖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그럼 같아요. 만약에 아니 도덕적인 게 뭔가 있나 봐. 이 지금 장성철 교수 얘기 어찌 보면 야권의 이제 마지막 카드거든요. 히든 네. 카드. 예.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죠, 그게. 대선 후보 탄압이라는 건데 아니 지금 그렇게 뭐 특검 주장하고 지금 이재명 뭐 배임 밝혀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뭐 아무렇지 않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건 또 모순이고 근데 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지금 장모라든지 지금 본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부인 얘기가 이게 대선 국면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전직 총장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서 너무 눈치 보게 한다 이런 생각 들고. 저는 되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논쟁은 예. 이미 각 후보의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됐고 음. 그래서 더 얘기해봐야
시간만 까먹는 거다. 네. 각 후보가 더 나아가려면 야 너도 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장 지구 있잖아. 고발장 사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못 올라간다. 지금 다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두 그렇죠. 후보 다 중도 확장성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중도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냉정한 거로 보고 지금 지지율 붙었는데 물론 김종인 이준석 재결합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에 이번 주 새로 다가오는 주에 이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격차를 높았던 격차를 생각하면 지금 상당히 붙어 있고 올해 적당히 이렇게 가면 내년 남은 두 달에 결국 중원 싸움에서 어떤 정책이나 메시지로 새로 승부할 거냐 해야지 계속 고발장 사주 대장지구 이래가지고는 그냥 별 그 스스로들에게도 좋지 않다. 흔히 우리가 이제 집토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이미 굳혔을 테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원 개척을 해야 될 때는 이 논란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장 교수님. 그러니까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가 사법적으로 일가가 사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당한다고 해서 야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야 정말 문재인 정권이 야권 대선 후보 정권 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는구나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이 무능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 그만둔 지 한 9개월 지났는데 네. 아직도 제대로 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것은 능력 부족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손 떼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 현 변호사님, 장 교수님 다 좀 비판하고 싶은데 네. 이거 다 약간 우리 각 진영의 확증 편향인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되게 불리하다라고 봐요. 예. 현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되게 오래된 사건들이에요. 네네. 부인 장모 사건들. 실체가 없어서 뭐가 안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 뭐만 안 나오면 다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봐준다 덮어준다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몰고 가는 거고 네. 반대로 장 교수님도 왜 나까지 그래? 실제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고 뭐 소환 조사하고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결국 방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이 맞는 게 양쪽 진영 지지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거고 중도층 유권자들도 이번 대선은 유독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판결 정도라도 나오지 않는 한은 제 생각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뭐 많지는 않을 거다. 아니면 제 말이 언론에서 그 말이에요. 완전히 스모킹건이 나오거나.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 두 분이 거의 저 원팀이더니 지금은 약간 이제 핵심으로 가시나 보죠. 아니, 근데 나는 두 분 선대위로 얘기하면 간다. 손 변호사님 확실하게 이제 대대전환을 하신 것 변했어, 같고 변했어. 일주일 우리 사이에 변했어. 장 교수님도 사실은 뭐 엑스파일 밝혀라 막 이러던 분이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대대전환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저 밝히라고 한 적 없는데. 사실은 검찰총장이 있을 때 그거를 수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 없어요. 검찰만큼 상명하복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조직이고 네네. 그분이 나갔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다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 다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사가 자꾸 왜 안 되느냐, 뭐 나왔는데도 안 그분들 다 된다는 어디 얘기는 지방에 다 아니죠. 유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의. 지금 중요한 수사지 특정 몇 맡고 있는 명은 사람 아니라요. 없습니다. 다 네. 관계가 있는 분들이어서 결국은 검찰이 자기 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제가 보기엔 아주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언젠간 김건희 씨가 한 번이라도 등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력 위조를 한 건 좀 언론에 어느 정도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뭔가 등장할 때 샤방하게 등장하기는 어렵고 좀 국민들한테 뭔가 좀 사과하거나 제가 불민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야지 난 당당해. 난 무죄잖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팁 정도. 그러한 중요한 팁을 주시다니. 근데 이제 사과는 되게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왜 뭐 그러십니까? 조심하셔야 또 된다. 트라우마를 또 왜 건드리십니까? 그래서 뭐 큰 감동 없겠지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그냥 저렇게 뭐 어느 4년제 대학 출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 3년제 대학에서 출강한 걸 4년제로 약간 예. 뭐 바꾸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었는데 정규직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력서 쓰던 사람이 영분이 된다고? 근데 도덕적으로 따뜻하다고? 국민들이 아니 뭐 찍건 안 찍건 이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과하겠죠.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지금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캠프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저도 이거는 저희 셀프 디스 같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와, 우리 전 높더라고요. 변호사 열심히 한다. 근데 그래서 변동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후보자 그렇게 부인이 등판을 한다고 해도
저도 뭐 그렇게 뭐 좋은 효과, 나쁜 효과가 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고 저도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김건희 씨가 이 이력을 만약에 부풀리거나 이런 부분이 예, 논문 문제도 있어요. 네, 논문 문제도 있고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2030 지지율마저 정말 더 떨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김건희 씨가 등장할 때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 아주 발랄하게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이제 부인은 또 사퇴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언제 과연 모습을 드러내니까 뭐 지금 이제 조금 오래된 그 보수 쪽 정치인들 이제 요즘 토론 뭐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늦출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안 나올 제가 것이다도 봐도 있더라고요. 안 나올 것이다라는 말도 있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아주 짧게 잠깐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근데 끝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나중에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식. 사후 예를 들어 보도 자료, 지난번에 보니까 라이브는 없고 그렇죠. 네, 라이브는 그냥 왜냐면 어디를 라이브 하면은 갔다가 기자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음. 그걸 좀 피하고 행사장에 같이 가거나 지난번에 뭐 그림 전시 같이 하는 것처럼 네. 같이 가서 사진 찍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저는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는. 저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오늘 오히려 현근택 변호사님이 팁을 또 많이 팁을 주신 것 주셨네. 같습니다. 두 분이 예. 오늘 아주 팁을 많이. 그렇게 아니, 이렇게 되면 감동이 없게 되지. 이렇게 하도록 네, 이렇게 맞아요. 하다니 이렇게 하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 고민 되겠죠. 좋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도 상당히 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선대위 구성부터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고발 사주와 도이치모터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파란만장한 한 주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매주가 저희가 이야기할 것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천하람 저희- 변호사가 선대위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우리 같이 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부장인지 뭐 자 대변인인지 이제 뭐 그 또 건지. 호칭 바꿔 드려야 되고 네. 또 저희 또 인재 오늘- 유출 됩니까 또 정치 아니 근데 인사에서. 오늘 저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최소한 대변인 이상은 하실 것 같아요. 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